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4년제 일반 대학교는 오는 15일까지, 전문대학교는 다음 달 5일까지 수시 1차 전형 접수를 진행하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은 다른 대학보다 일찍 마감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일반 차량 엔진에 기름 대신 수소를 100%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 엔진 기술을 국산화했습니다. 개발한 수소 엔진은 이산화탄소 배출은 99%, 미세먼지도 90% 줄일 수 있으며 대형 트럭이나 건설 장비 등에 적용할 경우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바다에 거대 얼음 덩어리 한가운데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육지와 닿아 있는 연안이 아닌 바다 한가운데 얼음 구멍이 생긴 건 이례적인데 우리나라의 겨울철 한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을 몰고 온 챗GPT의 방문자 수가 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시 2개월 만에 1억 명을 돌파한 챗GPT 이용자 수는 지난 5월 18억 명에 이르면서 정점을 찍은 뒤 6월부터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1차 방류분 7,800톤을 모두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이달 하순부터 2차 방류분 7,800톤을 바다에 보낼 예정이며 내년 3월까지 오염수 31,200톤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You want to bring down the syndicate? It's impossibl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120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 벽돌과 흙더미가 비처럼 쏟아지는 공포의 순간도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무너지는 담장 사이로 한 남자가 내달립니다. 곧이어 하늘에서 벽돌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진동을 느껴 건물에서 뛰어나온 사람들이 갈팡질팡합니다. 건물이 흔들리더니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 화면이 온통 먼지에 휩싸입니다. Yesterday we eat like yesterday we eat our dinner and like 5 seconds it's happening. 하늘에서 본 지진 현장, 건물 대부분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간신히 버틴 건물들도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채 형체만 남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구조 작업이 눈에 띄지만 언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بزاف كرفسين خبز راه ما كاينش ضوء الماء هذه لا تناقش ما كاينش من النهار الاول فاش سميتو والناس 악몽 같던 며칠을 뒤로 한 채 비행기에 오르는 관광객들. 사지를 탈출한다는 안도보다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걱정과 미안함이 더 큽니다. But we are praying for the people of Morocco. It's very sad. We hope that the communities can recover as well.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지진 피해. 사망자가 10,000명에 이를 것이란 추정과 함께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3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모로코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한 필사의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기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흘러가면서 생존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잔해 속에서 또 한 명의 희생자가 실려 나옵니다. 군까지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지만 사고 후 이미 3일째.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집니다. وطاح عليه الردم والتنفس بنادم ما تعرف التنفس ما لقاش كيفاش يتنفس شي وحدين درنا لهم كيفاش يتنفسوا تعتقناهم وهذوك الاخرين راه ما لقينا كيفاش. 마을이 온통 폐허가 돼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기 어렵지만 슬픔마저 가벼운 건 아닙니다. 부상자가 계속 느는 것도 중상자가 많은 것도 모두 부담입니다. بالطبع كيكون الضغط دائما الكوارث كيكون الضغط لان العدد ديال المصابين كيكون كثير مثلا من البارح في 12 الليل كان عدد المصابين يتوافد بكثره على المركز الطبي المتقدم. 병원 밖에는 헌혈하러 온 사람들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I'd even think twice. We just run to here because it's one of the main thing that as a citizen is to help each other, especially like on conditions where there's people who are dying or 갈 곳 잃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텐트촌. 텐트라도 있는 게 다행이지만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Tout ce qui nous manque, que du pain. Maintenant, ils sont en train de nous installer pour faire du pain et de l'eau et de l'électricité. 국제사회는 앞다퉈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중국,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까지 모로코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엔이 재난평가팀을 파견해 필요한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도 비극적인 시기에 모두의 도움이 모로코를 지탱하기를 기원했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7,000명에 가까운 우리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장년층이 절반 이상으로 청소년 비중도 늘었는데요. 코로나19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또 다른 후유증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6,9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에 900명대였던 수치가 점차 늘어 1,200명을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늘어난 수치입니다.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40대부터 60대까지가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었고 50대가 5명 가운데 1명꼴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층은 18%나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바쁘고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혼자 있는 시간만 늘어났잖아요. 코로나라는 상황은 취약계층에 훨씬 더 불리하거든요. 고인과 관련된 자료나 유가족 면담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을 밝히는 심리부검 결과를 보면 가족의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는 경우가 30%에 달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보다 40배가 넘습니다. 반면 조사 대상 대부분이 사망 전 경고 신호를 보이지만 유족이 이를 인식하는 비율은 4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합니다. 사망 전 스트레스는 가족관계 관련이 가장 컸고 경제, 직업 관련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대부분은 3.5개의 스트레스를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단 2해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일부 학교와 기업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가을이 되면서 다른 호흡기 질환까지 퍼지자 각 학교와 회사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몇 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미국 내 몇몇 학교에서는 일시적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복원하거나 수업을 연기했습니다. 켄터키주와 텍사스주의 일부 학교들은 코로나19와 독감 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증가를 이유로 일시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1차 방류분 7,800톤을 모두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지난달 24일 오후 시작된 오염수 방류 작업의 첫 회차는 19일째 11일 오후 12시 15분쯤 모두 끝났습니다. 도쿄전력은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를 하루 460톤씩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통해 방류했고 방류 시 삼중 수소 농도는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규정했습니다.
2차 방류를 계획대로 마친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확인하고 설비 점검을 거쳐 이번 달 하순부터 2차 방류분 7,800톤을 바다에 보낼 예정입니다. 일본은 내년 3월까지 오염수 3만 1,200톤을 방류한다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오염수의 2.3%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거대 바다 얼음덩어리 해빙이 얇아지면서 기존보다 10배 이상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특히 바다 한가운데에 생긴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우리나라의 겨울철 한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북극 해빙의 두께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얼음이 얇아지는 건데 점점 색이 짙어지면서 북극해의 중심으로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음 두께가 1m 미만으로 얇아져 구멍이 생기는 폴리냐 현상입니다. 여름철 북극에서 발생하는 폴리냐는 보통 육지와 닿아 있는 연안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에 얼음 구멍이 생긴 것은 이례적인 일로 크기도 기존 폴리냐의 최소 10배에 달합니다. 이번에 생긴 그 폴리냐는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해빙이 얇아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의 유입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폴리냐가 발생하면 북극해에 대규모의 구멍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폴리냐가 대기로 많은 양의 열을 공급하기 때문에 장기간 이어지면 이상기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북극의 기온이 높아지면 제트류가 약해져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위도 지역에 매우 차가운 북극의 공기를 유입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북극의 찬 공기에 노출된 중위도 지역은 일시적으로 그 한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폴리냐로 인해 바다 표면이 더 많이 드러나면서 북극해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폴리냐가 이어지면 북극 해빙이 줄어들 수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 바다뿐 아니라 전 지구 바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움직임 속에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녹색 일자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쇼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사무직 노동자를 상징하는 화이트 칼라, 육체 노동자를 상징하는 블루 칼라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린 칼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 지구 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하는 직업, 그린 칼라, 녹색 일자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무 의사, 빗물 사용 전문가 등 이름만으론 생소한 직업들이 많은데요. 많이 생소하시지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아프면 의사가 진료를 하듯이 나무가 병이 들었을 때는 나무의 그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이 바로 나무 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지만 나무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나무들을 진단하고 현장에서 진료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이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많이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나무가 그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그 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8kg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나무라는 겁니다. 나무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무가 자기의 그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무도 호흡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의외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 부족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큰 위기 중 하나입니다. 일상생활 속 물이 부족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물 사용량이 많으며 강수가 여름철에 집중돼 수자원 관리가 필요한데요. 흘러가 버리는 빗물을 활용해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수자원의 근본이 빗물이고요. 홍수, 가뭄, 폭염, 산불, 빗물 관리를 잘하면 이와 같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게 되면은 그 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 용수나 청소용수, 조경수를 쓰게 되면은 생활용수를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모아두니까
밖에 나가는 비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도시 침수를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모아둔 물을 가지고 나무를 키우게 되면 증발산에 의해서 그 폭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를 처리해서 운반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됩니다.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쓴다면 처리 에너지가 전혀 들지 않고 엄청난 운반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통해 세계 각국은 공동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녹색 산업 육성 정책으로 녹색 일자리 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5년까지 73조 원을 투자하여 약 6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재의 위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느 도시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 둘러볼 도시는 첨단 전자기업들이 무려 600여 곳이나 몰려있는 과학도시인데요. 특히 반도체로는 세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 전 세계 반도체 요람으로 불릴 만한 도시입니다. 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어디인지 감을 잡아보시겠습니다. 오늘의 과학도시는요, 타이완 북서부에 있는 신주시입니다. 타이완의 수도 타이페이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면적은 104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우리나라의 강원도의 속초시 정도의 이 크기는 크지는 않는 도시이지만요. 이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의 절반 이상, 그리고 첨단 반도체의 경우는 90% 이상을 이 도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신 영상을 보니까 이 신주가 타이완의 또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타이완의 대표적인 과학 클러스터인 이 신주과학단지가 여기 신주시에 조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신주과학단지는 면적이 15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대문구 정도와 비슷한 면적인데요. 이 과학 관련된 기업이 600여 곳이나 들어서 있고요. 또 여기서 일하는 사람만 17만 명에 달합니다. 또 여기에 과학단지에서만 연간 무려 66조 원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산업은요, 반도체 웨이퍼 생산, 그리고 직접회로 패키징과 테스트, 그리고 직접회로 디자인, LCD 패널, 그리고 실리콘 태양전지, LED 생산 순입니다. 대부분이 전자기술인데요. 이 가운데서도 반도체 관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매출을 내고 있는 전자기업들뿐 아니라 이 명문 교육기관도 이곳 신주에 들어서 있습니다. 타이완의 4대 대학에 속하는 국립칭화대와 국립양명교통대가 있는데요. 이 덕분에 명문대 출신 인재들이 과학 클러스터로 유입되기가 유리한 조건이기도 하고요. 또 기업들과 학교 그리고 연구소들이 산학연 협력을 하기에도 좋은 환경이 조성돼 있습니다. 네, 여기 과학단지에서만 연간 매출이 66조 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과학기술력이 국력이 되는 현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신주 과학단지는 어떻게 조성이 됐나요? 네, 1980년대에 타이완 정부가 이 전자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과학단지 조성을 추진했는데요. 이 부지를 선정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국립칭화대와 국립교통대 인근의 부지를 물색했고요. 네. 그 결과 이 신주의 과학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이후에 타이완 정부가 공업기술연구원과 같은 이 정부 출연연구원을 세우기도 했고요. 또 다른 도시에 퍼져 있던 민간 전자기업들이 신주로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세 우대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신주과학단지에 들어선 기업들에게는 설비와 원재료의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고요. 또 일정 기간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정책도 펼쳤습니다.
또 일부 R&D에 대해서는 50%까지 세액 공제를 실시한다든가 자동화 설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 같은 것들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신주에 원래 있던 명문대와 그리고 정부 주도로 설립된 연구소 그리고 혜택을 받아서 이전한 민간 기업이 한 곳에 모인 거고요. 이 산학연 협력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대학 교수가 기업의 임원을 겸직을 하기도 하고요. 이 연구원들이 대학에 출강을 하기도 하고요. 이 연구소에서 대학원생들을 연구 보조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활발해진 겁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신주과학단지는 세계적인 과학 클러스터로 성장을 했고 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자산업 단지로도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완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파운드리로 굉장히 유명하죠. TSMC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타이완의 대표 기업이죠. TSMC의 본사와 공장들이 여기 신주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 TSMC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요. 이 TSMC는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파운드리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설계도를 받아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건데요. 이 삼성이나 인텔과 같은 기업들은 반도체를 직접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는 기업인데 반해서 이 TSMC는 위탁 생산만 하는 기업입니다. 이 반도체 생산은 나노미터 수준의 초정밀 공정이 필요하고요. 또 불순물이 없는 첨단, 최첨단 시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 구축이 쉽지 않아서 쉽게 뛰어들기는 힘든 분야입니다. 이 가운데 TSMC의 시설과 기술력이 업계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주요 고객들이 애플과 퀄컴, 엔비디아 등 큼직한 기업들이고요. 또 인텔의 경우는 주문의 물량이 밀려서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생산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 TSMC에 이 파운드리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파운드리 사업 기준으로 TSMC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점유율이 60.1%였는데요. 2위인 삼성전자가 12%에 채 못 미치는 것을 보면 압도적인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기업이군요. 자, 그런데 신주시가 최근에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요? 네, 이 과거부터 타이완 신주시가 아열대 기후여서 이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강우량이 급격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태풍도 굉장히 잦았던 지역인데 여름 태풍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기후 변화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 깨끗한 물이라는 건데요. 이 반도체가 불순물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세정 작업에 깨끗한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미세한 연마 작업 등에도 이 공업용 용수가 필수적입니다. 타이완은 연중 내리는 비나 또 여름 태풍 때 몰려서 쏟아지는 비를 저수지에 모아서 반도체 기업이나 이 과학 단지에 공업 용수로 공급을 해왔는데 지금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네, 그럼 실제로 기업들이 타격을 받기도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에 타이완에 100년 만에 가뭄이라고 불리는 이 대형 가뭄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타이완 정부가 반도체 생산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심지어 농업을 잠시 중단시키고 이 농업용수를 끓여오면서까지 이 반도체 이 생산 설비에 투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생산량을 맞추지 못해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이 반도체 시장들의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올해도 가뭄이 찾아와서 올 초에 타이완 정부가 신주 과학단지에 물 사용량을 이 선제적으로 10%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만의 주요 저수지들의 저수량이 지난 3월 기준으로 10%에서 20%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물 부족이 심각해졌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반도체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물 소비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TSMC는 지난해 공업용수 재활용을 위한 재생수 공장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TSMC를 비롯해서 신주의 반도체 생산 시설들이 이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더 이상 한 도시, 한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후 변화가 반도체 업체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현재 운행 중인 수소 연료전지차와 달리 기존 일반 엔진 차량의 기름 대신 수소를 100%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 엔진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 상용화된 수소차는 수소 연료전지를 적용한 차량인데 부족한 수소 충전소는 물론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의 약한 내구성 등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기존 차량 엔진의 화석 연료 대신 수소 연료를 직접 분사하는 방식의 승용차용 수소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한 수소 엔진은 기존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성은 물론 성능과 안전성에서 수소 연료전지차보다 유리합니다. 무탄소 수소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기존 엔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은 99%, 미세먼지는 90% 줄일 수 있으며 초희박 연소를 통해 후처리 장치 없이도 질소산화물 배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초희박 연소 기술인데요. 원래 수소가 연소하는 데 필요한 공기량보다 보다 많은 양을 활용을 함으로써 높은 열효율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연소가 될 수 있게끔 개발한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수소 엔진을 대형 트럭이나 건설 장비, 발전용 엔진 등에 적용할 경우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발된 수소 엔진 기술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동력원에서 화석 연료를 무탄소 연료인 수소 연료로 바꿀 수 있는 즉각적이고 경제적인 기술이라는 데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수소 엔진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와 수소 원료 생산 등 인프라 확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 이동수단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기술이 공개됐습니다. 실내외 상관없이 정보를 수집해 지도를 만드는 로봇과 물류를 옮기는 자율주행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위에 부착해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입니다. 이동 지점에서 얻은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재가공합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 지도 제작을 돕는 로봇도 있습니다. 1km를 이동하면 7,000장 넘는 사진을 촬영합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지도 제작 시간을 단축하고 정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센서 정보들을 융합해서 지도를 제작할 때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기에는 그 정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알고리즘을 고도로 훈련시켜서 지도를 제작하고 검수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야외뿐 아니라 건물 안까지 이동해 짐을 옮기는 자율주행 로봇도 나왔습니다. 관절 같은 부품이 달려서 문턱도 문제없이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 전이지만 기술이 더 발달하면 식음료나 우편물을 나르는 일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단 하나 높이 정도 해당하는 15cm 정도를 단차를 이동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경사가 15도, 20도 되는 그런 심한 경사에서도 자세를 수평을 유지하면서 진동을 줄이고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빌리티 업계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다양한 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통신업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주문과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 직원들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로봇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해 인건비 절감 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이 만두집의 이름은 배우는 식당입니다. 식당 운영에 필요한 주문과 결제, 예약 등 전 과정을 소상공인 입장이 돼서 배우겠다며 국내 한 통신사가 만든 매장입니다. 통신사에서 소상공인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직원들이 서빙과 설거지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품 직접 고객님들이랑 점장님들이랑 사용해보면서 조금 이런 점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집 갈 때 하나씩은 생각하면서 가니까 조리법과 매장 운영 노하우는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두 회사는 올해 안에 2호점을 추가로 오픈하는데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현장의 요구와 결합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가 직접 매장을 운영해 보면서 그 과정에서 정말 소상공인들, 그리고 요식업을 갖다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진정성 있게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통신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로봇 사업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인건비 절감을 돕고 있습니다. 고객이 테이블에 있는 컴퓨터로 주문하면 서빙 로봇이 음식을 갖다 주는데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25만 원 정도입니다. 2천만 원짜리 로봇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5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 점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고 한데 그런 인건비 절감 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70%는 절감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은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재료비 상승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을 활용한 통신업계의 디지털 경쟁이 소상공인들에게 반전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전 세계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을 몰고 온 챗GPT의 방문자 수가 3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지난 8월 챗GPT 웹사이트 글로벌 방문자 수는 약 14억 명으로 전달보다 3% 하락했습니다. 방문자 수는 작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6월 처음 줄어든 데 이어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출시 2개월 만에 1억 명을 돌파한 챗GPT 이용자 수는 지난 5월 약 18억 명에 이르며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3개월 만에 챗GPT 사이트 방문자 수가 소폭 늘었습니다. 8월 한 달간 미국 방문자 수는 1억 8,500만 명으로 7월에 1억 8천만 명에서 약 0.3% 증가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4년제 일반대학교는 오늘 15일까지, 전문대학교는 다음 달 5일까지 수시 1차 전형 접수를 진행합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경희대는 13일, 연세대와 건국대, 이화여대는 14일에 다른 대학보다 일찍 수시 지원을 마감합니다. 수험생들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졸업생 비율이 30%를 넘어서면서 2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전체 지원자는 50만 4,588명으로 재학생은 2만 3천여 명 줄었지만 졸업생은 1만 7천여 명 늘어서 31.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졸업생 응시자 비율이 30%를 넘어선 건 1997학년도 수능 이후 27년 만에 처음입니다. 입시업계에선 킬러 문항 배제 발표 이후 의대와 약대, 치대 등을 지망하는 졸업생 응시자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택 과목에서는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 선택 비율이 61.1%, 언어와 매체가 38.9%였고 수학은 미적분이 49.2%, 확률과 통계 46.7%, 기하 4.1% 순이었습니다. 탐구 영역 선택 비율은 사탐 48.2%, 과탐이 47.8%였고 두 영역 모두 선택한 비율은 4%였습니다. 제2외국어와 한자 가운데 응시생이 가장 많은 것은 일본어 1로 29%가 선택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공론화된 지 12년 만에 폐암 피해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지만 실제 구제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기업을 상대로 한 배상 협상에서는 새롭게 암 피해도 고려해야 해서 해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 사이의 연관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분명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쓰고 나서 폐암에 걸린 환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폐암 환자들이 한꺼번에 구제받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심사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암에 걸린 게 맞는지 아니면 유전이나 환경적 요인 때문인지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암 발생과 그 외의 다른 환경적 요인에 따른 발생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개별 사례마다 심사받을 경우 다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나이가 많다거나 흡연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 인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밝혀진 만큼 간단한 서류 제출로 포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신속 심사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했다. 나이가 많다. 과거에 무슨 다른 질병이 있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폐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전부 제외할 겁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사람 몇 명 안 될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취지를 폐암 문제에도 적용을 해서 폐암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중단된 상태인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과의 협상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암 치료비는 다른 질병보다 월등히 많고 또 발병 시기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보상과 배상의 해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조정 과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원까지 올려서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게 된 것이 무엇인지. 폐암 피해 인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지만 구제받는 과정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세심한 보완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한 달 6만 5천 원에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정기권이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월 6만 5천 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에서 5월 시범 운영을 해보고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경기,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지하철의 경우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 인천 등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데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버스는 경기, 인천 등 다른 지역 버스나 기본 요금이 다른 광역 버스는 서울 지역 내에서라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손목이 뻐근하거나 욱신거리는 증상이 있을 때 단순 통증인지 특정 질환인지 일반인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현대인들이 자주 고통을 호소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김지형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손목 터널 증후군, 사실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인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터널에서 정중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손목 터널의 정확한 위치는 손바닥 아래쪽인데요. 손목뼈들과 인대에 의해 만들어진 손목 터널에는 손가락을 구부리는 9개의 힘줄과 정중신경이 지나게 되는데 이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정중신경의 지배를 받는 1, 2, 3수지와 네 번째 수지의 절반의 감각 이상 및 저림감이 생길 수 있고 엄지를 움직이는 근육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은 뭘까요? 손목을 과도하게 펴거나 구부리게 되면 손목 터널의 압력이 8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예. 손목 터널에는 정중신경뿐 아니라 손가락을 구부리는 9개의 힘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손가락 과사용으로 인해 손가락 구부리는 힘줄이 붓게 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차적으로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임신, 파킨슨병, 신장 질환으로 투석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손목에 있는 터널에 정중신경과 9개의 힘줄이 함께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안 그래도 좁은 공간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이제 그 가사를 하시는 주부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훨씬 흔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예. 50에서 60대 여자 환자분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데 최근 요리나 인테리어 일과 같이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는 경우 젊은 남자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좀 가사 일을 주로 하는 5, 60대 여성에게서 많이 이제 발병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발병의 위험이 높은 어떤 특정 직군 같은 게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손목을 과도하게 펴거나 구부린 채로 오래 있게 되면 손목 터널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데 네네. 이러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일을 하는 경우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붙게 되면 손목 터널 내에서 정중신경이 차지하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손가락을 자주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많이 하는 것 역시 손목 터널 증후군 발병의 위험 요인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손목 쪽이 좀 뻐근하거나 불편하면 뭐 혈액 순환이 안 된다던가 다른 이유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 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우선 새끼 손가락을 제외한 4개의 손가락이 저리거나 손목 아래 손바닥 쪽이 저린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병변이 진행된 경우에는 밤에 손이 저려서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 디스크 때문에도 손가락 쪽이 저릴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양손을 깍지를 끼고 머리 뒤에 손을 놓게 되면 증상이 다소 경감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요 손등 쪽도 함께 저리게 되고 손가락뿐만 아니라 요 팔뚝 부위도 함께 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소견으로는 엄지 두덩이라고 하는 엄지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가 위축되거나 근육량이 감소되어 보인다면 이 역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네. 디스크와 헷갈릴 수 있긴 한데 새끼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이 좀 저리다거나 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검사와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손목 터널 증후군 검사로는 기본적으로 손목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혹시나 목 디스크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추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손목 터널 증후군 확진 검사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근전도 검사 결과 신경 압박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손목 터널의 압력이 올라가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통증이나 저린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 치료 혹은 밤에만 손목을 고정하는 부목 고정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주사 치료를 통해 증상 완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등도 이상의 신경 압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은 보통 국소 마취하에 진행하는데 수술 시간은 10분 정도로 매우 짧고 수술 결과도 매우 좋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에 진단이 되면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될까요? 물론 초기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전도 검사상 중등도 이상의 신경 압박 소견이 관찰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손이 심하게 저려 잠을 못 자는 경우, 약물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엄지손가락 근육의 힘이 약해지는 경우 등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은 손목 터널의 천정에 해당하는 횡수근 인대를 절개하여 손목 터널의 공간을 넓혀주고 정중신경과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 사이의 유착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수술 후 횡수근 인대가 늘어난 상태로 아물 수 있도록 2주 정도 부목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손이 붙지 않도록 손을 가슴보다 높이 올리고 있는 것이 추천되고 손가락을 가볍게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중신경이 꽤 심하게 눌려 있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신경 손상이 더 진행하게 되어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계속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술 이외 치료법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초기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에는 손목 터널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자세나 동작을 피하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손목이 과도하게 구부러지거나 펴지지 않도록 밤에만 손목 부복을 대고 지내보는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한편 소염 진통제나 저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 치료도 시도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게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이랑 운동법 같은 게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먼저 손목 터널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자세나 동작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손가락을 구부리는 활동을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것도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 손목 터널의 압력이 올라가서 정중신경에 손상이 생기게 되는데 정중신경과 손가락 구부리는 힘줄에 심하게 유착이 되어서 손가락을 움직일 때 정중신경이 힘줄에 붙어서 움직이게 되어 정중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과 정중신경 사이의 유착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은 손가락별로 2개씩 있는데 하나는 손가락 끝마디에 붙고 다른 하나는 손가락 중간마디에 붙습니다. 먼저 손가락 끝마디에 붙는 힘줄을 움직이는 방법은 갈고리를 잡듯이 손가락 끝마디를 먼저 구부리고
그 다음을 주먹을 쥐었다 펴주는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두 번째, 손가락 중간마디에 붙는 힘줄을 움직이는 방법은 손가락과 손바닥 사이 관절을 90도로 굽혀서 기역자 모양을 만들고 손가락 끝마디를 편 상태에서 중간마디만 구부러졌다 다시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또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엄지를 구부렸다 폈다가 뒤로 더 제쳐주는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엄지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과 다른 손가락의 힘줄들 사이의 유착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를 뒤로 제쳐주는 동작과 손가락 끝마디를 편 상태로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를 뒤로 제쳐주는 동작도 엄지를 구부리는 힘줄과 다른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들 사이의 유착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방치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운동법이니 집에서 한 번쯤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알려주신 내용을 한번 해봤더니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손이 불편하면 일상에 큰 지장이 생기잖아요. 네, 말씀해주신 내용 잘 기억해서 평소에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병원 김지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로 알려졌던 1560관년 밖 가이아 BH1보다 훨씬 가까운 히아데스 성단에 소형 블랙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등 국제연구팀은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개방형 성단인 150광년 밖 히아데스 성단의 진화를 추적하는 시뮬레이션으로 별들의 현재 상태를 재현해본 결과 히아데스 성단 안에 두세 개의 소형 블랙홀이 있어야 현재 상태와 가장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만들 때 필요한 촉매를 담는 탄소 지지체의 부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키스트 유성종 박사팀은 음이온 교환막 수전의 과정에서 탄소 지지체의 부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소성 탄소 지지체와 니켈, 철, 코발트, 층상 이중수 화물 촉매가 면대면으로 접하고 있는 구조를 고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구조를 통해 기존 부식 과정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가 절반 이하로 적게 검출됐으며 수전의 성능 역시 상용 촉매인 이리듐 산화물 촉매보다 전류 밀도가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9월 수상자로 이순율 삼성 SDI 수석연구원과 박정수 FDC 소장이 선정됐습니다. 이순율 수석연구원은 리튬이온 2차전지 분야에서 고용량 하이니켈 양극 활물질을 개발하고 이를 국산화해 국내 리튬이온 2차전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박정수 소장은 고압가스나 화학물질 설비 내 압력을 조절하는 과압 안전장치와 설비 내 화재를 초기에 억제하는 폭발 안전장치 등을 개발해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핵심 광물인 히토류와 흑연, 리튬, 바나듐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인도네시아와 연구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과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지난 7일 자카르타에서 만나 핵심 광물과 유가스전 분야의 연구 협력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질자원연은 인미 정부 측이 지질자원연의 핵심 광물 재활용 기술에 관심을 갖고 국제 공동 연구를 희망했다면서 예산 지원 의지까지 밝혀 양국 간 적극적인 기술 개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으로 우리가 일을 할지 알려주지 못한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공유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문혜진입니다. 이공계 여성 일자리를 발굴해 취업을 지원하고 경력 개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 위셋인데요. K-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에는 유방암 전이 기전 연구로 많은 여성들의 희망이 되고 위셋을 이끌며 여성 과학자들의 멘토가 되고 있는 문혜리 이사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